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 씨발. 5분 남았는데 뭔 면회야. 그냥 가라 그래. 강원도 양구군 21사단 예하의 한겨고지 부대 위병소.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초소 안에서 상병 강호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는 군화 끝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담배꽁초를 지시겨 밟으며 창밖을 힐끔거렸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비포장도로 끝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부사수인 이등병 김민재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강호석의 눈치를 살폈다. 강 상병님, 그래도 아직 위병소 시계로는 55분입니다. 규정상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김민재.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저 차 들어가서 주차하고 행정반 연락하고 면회객 명단 적고 지랄하다 보면 5시 넘겨. 그럼 내 근무 교대 시간도 늦어지는 거야. 짬도 안 되는 새끼가 어디서 융통성 없이 굴어. 강호석은 쓰고 있던 전투모를 삐딱하게 고쳤으며 초소문을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입안에 고인 침을 바닥에 탁 뱉어내고는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차단기 앞으로 걸어나갔다. 검은색 세단은 위병소 차단기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고급스러운 광택이 도는 차체는 이 흙먼지 날리는 최전방 부대와는 묘하게 이질적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어깨가 떡 벌어져 있고 걸음걸이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드러난 눈매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깊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박도훈 중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강호석의 눈에는 그저 귀찮은 민간인 아저씨 일로 보일 뿐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호석이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경례는커녕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말투였다. 박도훈은 그런 강호석의 태도를 눈으로 훑었다. 풀려있는 상의 단추, 삐딱한 탄띠, 그리고 눈빛에 서린 오만함. 박도훈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면회 왔습니다. 아들이 이 부대 소속입니다. 박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하지만 그 울림에는 묘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강호석은 그 목소리가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두드렸다. 아저씨, 지금 시간 안 보여요? 면회 접수 마감됐습니다. 차 돌리세요. 아직 4시 55분입니다. 규정대로라면 17시까지 입장 가능할 텐데요. 박도훈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보이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강호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여기 시계로는 5시 넘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봤자 행정반 애들 다 퇴근 준비해서 안 돼요. 융통성 있게 좀 합시다, 예. 다음에 일찍 오세요, 다음에. 강호석은 손을 휘휘 저으며 귀찮다는 듯이 돌아섰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내렸다. 30대 후반의 여자였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슬랙스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박도훈 못지않게 날카로웠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이서윤 준장이었다. 박도훈의 아내이자 오늘 면회를 오게 된 병사의 어머니였다. 이서윤은 차 문을 닫고 천천히 강호석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이 강호석의 명찰에 박혔다. 상병 강호석. 이서윤이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강호석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조준경 너머로 적을 응시하는 저격수의 눈빛 같았다.
뭡니까 아줌마는? 위병소 근무 수칙 제3조. 면회객 응대 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방문은 허가한다. 맞지 않나? 이서윤의 입에서 튀어나온 정확한 근무 수칙에 강호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 진짜 재수없게구네. 여기 대대장님 지시사항으로 5분 전에는 마감하라고 했다고. 꼬우면 대대장님한테 따지던가. 누군지 알고 와서 행패야? 박도훈이 이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상병, 우리가 멀리서 왔네. 5분 차이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잠깐 얼굴만 보고 갈 테니 들여보내주게. 안 된다니까요.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누구 면회길래 이렇게 진상을 부려? 강호석이 짜증을 폭발시키며 소리쳤다. 박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병 박민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호석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짜증 섞인 표정에서 순식간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킬킬거렸다. 박민우? 푸흡. 아, 그 고문관 새끼 부모님이셨구나. 박도훈과 이서윤의 눈동자가 동시에 커졌다. 고문관. 군대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병사를 비하하는 은어였다. 하지만 부모 앞에서 대놓고 쓸 단어는 아니었다. 강호석은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다. 평소 자신이 괴롭히던 장난감의 부모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묘한 우월감을 심어준 모양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아들 교육 좀 다시 시키셔야겠어요. 걔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행동도 굼뜨고 말귀도 못 알아쳐먹고. 제가 오죽하면 인간 좀 만들어 보겠다고 매일같이 붙잡고 가르치겠습니까? 강호석은 자신의 괴롭힘을 교육으로 포장하며 뻔뻔하게 짓거렸다. 이서윤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어젯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강호석 상병이. 나만 보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던 아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지휘관인 부모를 두고도 혹여나 부모님 명예에 누를 끼칠까봐 군대 간다는 사실조차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일반 보병으로 입대했던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서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하자 박도훈이 그녀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어 제지했다. 박도훈은 고개를 살짝 저어 보이며 눈짓을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박도훈은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가장했다. 우리 민우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군 생활하면 안 되는 애라니까요. 그러니까 면회도 못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 걔 꼴 보면 부모님 충격받으실걸요? 어제도 제가 정신 좀 차리라고 교육 좀 쉬게 시켰거든요. 강호석은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거드름을 피웠다. 어디 다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박도훈의 질문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강호석은 흠칫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군대에서 구르다 보면 멍 좀 들고 까지고 하는 거죠. 다 사랑의 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안 됩니다. 박민우 걔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도 바쁩니다. 강호석은 손을 휘저으며 초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부사수 김민재에게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야, 봤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야. 부모 보니까 딱 사이즈 나오네. 꽉 막혀가지고 융통성 없는 게 딱 박민우 그 새끼랑 똑같잖아.
초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모욕적인 언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도훈과 이서윤의 가슴에 꽂혔다. 이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녀의 시선은 이미 강호석을 적군, 아니 그보다 더한 제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만약 이곳이 작전 지역이었다면 강호석은 이미 목이 꺾여 바닥에 뒹굴고 있었을 것이다. 박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위로 흙먼지가 한 톨 내려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먼지를 툭 털어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21사단 63년대 2대대 위병소 앞이다. 짧은 침묵 후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장님, 거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사단장, 자네 지금 어디인가? 박도훈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천 번의 작전을 지휘하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지휘관의 서늘한 패기만이 남아있었다. 관사에 있습니다만. 당장 튀어와. 군복 입지 말고 계급장 떼고 사복으로 와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자네 군화도 못 신고 달려와야 할 거야. 박도훈은 전화를 끊고 싸늘한 눈빛으로 위병소를 올려다보았다. 초소 안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강호석의 모습이 보였다. 서윤아, 내 여보. 우리 아들이 흘린 눈물, 피눈물로 갚아주자. 박도훈의 말에 이서윤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섬멸하기 직전에 짓는 아름답지만 공포스러운 미소였다. 명령만 내리세요. 저 안의 모든 것을 부숴버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위병소를 덮쳤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3스타와 1스타 대한민국 군대 서열 최상위권의 부부가 일개 상병을 향한 처절한 복수국을 시작하려는 찰나였다. 위병소의 낡은 철문이 바람에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폭풍전야였다. 위병소 초소 안에는 라면 국물 냄새가 진동했다. 강호석은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조금 전 돌려보낸 검은 세단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민간인들을 쫓아냈다는 묘한 승리감과 이따 점호 시간이 끝나면 박민우를 어떻게 갈굴까 하는 가학적인 상상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야, 김민재. 물 끓었냐? 아까 그 아저씨 표정 봤냐? 똥 씹은 표정 하길래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 강호석이 낄낄거리며 나무젓가락을 딱 소리나게 쪼갰다. 이등병 김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계속 힐끔거렸다. 차단기 너머 붉은색 후미등을 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그 검은 세단이 영 마음에 걸렸다. 강 상병님, 근데 저 차 아직 안 갑니다. 시동만 켜놓고 계속 서 있습니다. 신경 꺼. 가다가 기름 떨어졌나 보지. 아님 뭐 억울해서 질질 짜고 있거나. 라면이나 불기 전에 먹어. 강호석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빨아들이는 순간이었다. 부앙. 고요하던 산길을 찢어밟길 듯한 엔진 굉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승용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급하게 엑셀을 밟아대는 다급함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아씨, 뭐야? 강호석이 짜증을 내며 고개를 들었다.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키며 은색 지프차 한 대가 위병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돌진하는 모양새가 당장이라도 차단기를 들이받을 기세였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지프차가 검은 세단 바로 뒤에 멈춰 섰다. 위병소 근무자라면 누구나 아는 차량 번호판. 붉은 바탕에 빛나는 별 2개. 사단장 성판이 달린 1호차였다. 4.
사단장님. 강호석이 입에 물고 있던 라면을 툭 떨어뜨렸다. 김민재 이등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평소라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미리 연락이 왔을 텐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그것도 저런 속도로 달려오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운전병이 내려서 문을 열어줄 새도 없었다.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21사단장 최진철 소장이 튀어나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트레이닝복 바지에 급하게 걸친 듯한 셔츠 차림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한쪽 신발은 구겨 신고 있었다. 관사에서 쉬다가 박도훈의 전화를 받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최 소장은 위병소는 쳐다보지도 않고 앞서 주차된 검은 세단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저기, 강 상병님, 사단장님 복장이 왜 저러십니까? 나도 몰라. 야, 일단 나가. 빨리. 강호석이 허둥지둥 전투모를 챙겨 쓰고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근무 수칙상 사단장이 오면 총기 받들어 총을 해야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의전이 통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최 소장은 검은 세단 운전석 창문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충성. 사단장 최진철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호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단장이다. 이 부대에서, 아니 이 지역에서 왕이나 다름없는 투스타 소장이었다. 그런 그가 고작 민간인 차량 운전석에 대고 쩔쩔매며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세단 문이 열리고 박도훈이 천천히 내렸다. 노을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 옆으로 이서윤이 차가운 표정으로 따라 내렸다. 최 소장은 박도훈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이서윤을 보고는 다리가 풀릴 뻔했다. 전설적인 707특임대의 부부 지휘관. 군내에서 그들의 명성은 공포 그 자체였다. 특히 박도훈 중장은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최 소장. 옷차림이 시원해 보이는군. 박도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비꼬는 투가 아니었지만 최 소장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연락받자마자 너무 급한 마음에 관사에 있다가 튀어오느라. 됐네. 자네 탓하러 온 거 아니야. 다만 박도훈의 시선이 천천히 위병소 초소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호석과 김민재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강호석의 턱은 빠질 듯 벌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 부대 위병소 근무자는 방문객 응대 교육을 아주 특별하게 시키더군. 면회 온 부모에게 고문관 자식 둔 부모라고 훈계까지 하던데. 자네가 시킨 건가? 최 소장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고개를 획 돌려 강호석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저 미친 새끼가. 최 소장이 입술을 부르르 떨며 욕설을 내뱉었다. 감히 3스타 중장과 1스타 중장에게, 그것도 707 부부에게 저런 망발을 했다니. 이건 모욕죄를 넘어 사단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대형 사고였다. 강호석. 최 소장의 고함 소리가 양구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다. 강호석은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지만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이병 강호석. 아니 상병 강호석. 너 이 새끼 당장 이리 튀어와. 강호석이 비틀거리며 차단기 앞으로 뛰어왔다. 그의 시선이 박도훈과 이서윤 그리고 최 소장을 번갈아 오갔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머리로도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벌집을 쑤셔도 아주 제대로 쑤셨다는 것을. 박도훈이 강호석 앞으로 다가갔다. 키 차이가 머리 하나는 더 났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강호석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아까 자네가 그랬지. 융통성 있게 하자고.
그리고 내 아들이 군 생활하면 안 되는 패급이라고. 박도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더 소름 끼쳤다. 어디 그 패급 병사의 아비가 누군지 이제는 좀 알겠나? 강호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알 리가 없지. 사복을 입었으니까. 박도훈이 쓴웃음을 지으며 최 소장을 바라보았다. 최 소장. 위병소 문 열어. 내 아들 보러 가야겠어.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태워. 자기 입으로 민우를 참교육시켰다고 자랑하던데 대질신문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야, 당장 문 열어. 그리고 강호석, 너 이 새끼 당장 뒤차에 타. 최 소장의 불호령에 김민재 이등병이 울면서 차단기 버튼을 눌렀다. 낡은 차단기가 끼릭끼릭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그것은 마치 강호석의 군 생활이 끝장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강호석은 사단장 지프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박도훈과 이서윤은 다시 검은 세단에 올랐다. 차가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곧 이곳은 태풍의 눈이 될 예정이었다. 이서윤이 조수석에서 핸드백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녀는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뭐 적는 거야? 박도훈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강호석, 김민재, 위병소 근무자 이름이랑 시간, 그리고 방금 사단장이 말한 대대장 이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려고요. 감찰실에 넘길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넘겨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펜을 쥔 손에는 핏줄이 서 있었다. 박도훈의 세단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대대 본부 앞에 멈춰 섰다. 뒤이어 최 소장의 지프차가 급정거했다. 이미 연락을 받은 대대장과 주임원사 그리고 중대장들이 본부 건물 앞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불안감과 사단장이 직접 들이닥쳤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의 구령에 맞춰 간부들이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최 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박도훈의 차로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다. 박도훈이 내리자 도열해 있던 간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장이 의전하는 민간인이라니. 하지만 박도훈이 선글라스를 벗고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는 순간 몇몇 눈치 빠른 간부들은 숨을 들이켰다. 군복만 안 입었지 몸에 밴 군인의 기백은 숨길 수 없었다. 박민우 일병 소속 중대가 어디지? 박도훈이 대대장에게 물었다. 대대장은 쭈뼛거리며 최 소장의 눈치를 살폈다. 묻잖아. 박민우 어디 있냐고. 최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예, 삼중대입니다. 지금 막사 대기 중입니다. 안내해. 박도훈의 짧은 명령에 대대장이 허둥지둥 앞장섰다. 이서윤은 그 뒤를 따르며 주변을 매의 눈으로 관찰했다. 건물의 노후 상태, 병사들의 표정, 게시판에 붙은 마음의 편지함. 그녀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삼중대 막사는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침묵만이 흘렀다. 복도에서 마주친 병사들이 벽에 딱 붙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복도 끝 삼소대라고 적힌 생활관 앞.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야, 박민우. 너 아까 걸레 빨아오라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와? 빠져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물이 잘 안 나와서. 핑계 대지 마. 강 상병님 오시기 전에 관물대 정리 싹 해놓으라고 했지?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잖아. 누군가가 박민우를 타박하는 소리였다. 이서윤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생활관 문을 왈칵 열어젖혔다. 전체 차렷. 문이 열리자마자 뒤따르던 대대장이 소리쳤다.
생활관 안에 있던 병사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침상 끝에 정렬했다. 박도훈과 이서윤이 생활관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생활관 구석, 낡은 걸레를 손에 쥔 채 엉거주춤 서 있는 박민우. 그의 꼴은 처참했다. 활동복은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고 무릎 부분은 해져 있었다. 무엇보다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퀭한 눈, 푹 꺼진 볼, 그리고 눈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푸르스름한 멍자국. 목덜미 쪽으로 언뜻 보이는 붉은 상처들. 민우야. 이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민우는 멍하니 서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환영을 보는 것 같았다. 엄마와 아빠가 왜 여기에 있지? 꿈인가? 너무 힘들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엄마? 아빠? 박민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서윤이 단숨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앙상하게 마른 아들의 등이 손에 잡혔다. 그녀는 아들을 안은 채 그의 목덜미와 팔을 더듬었다. 직업 본능이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손길이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서윤이 민우의 소매를 걷어 올리자 팔뚝에 피멍이 시커멓게 들어있었다. 군화발로 차이거나 둔탁한 물건으로 맞은 흔적이었다. 박도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열중쉬어 자세로 떨고 있는 다른 병사들을, 그리고 문 밖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는 간부들을 노려보았다. 이게 자네들이 말하는 전우회인가? 이게 교육이야? 박도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생활관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그때 최 소장의 손에 이끌려 강호석이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다. 강호석은 박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박민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이서윤의 뒤로 숨으려 했다. 그 모습이 강호석이 박민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서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눈물 젖은 눈을 닦지 않고 강호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호석 상병. 그녀가 다가가자 강호석은 뒷걸음질 쳤다. 네. 우리 아들이 교육이 필요해서 때렸다고 했지? 사랑의 매라고 했지? 이서윤이 민우의 팔을 들어 멍자국을 보여주었다. 이게 사랑의 매야? 707에서 대테러 진압 훈련을 받을 때도 포로 역할하는 대원에게 이렇게는 안 해. 이건 고문이야. 폭행이고 살인 미수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군기 좀 잡으려고. 군기? 박도훈이 끼어들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강호석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쓰리스타의 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호석의 발이 바닥에서 떴다. 진짜 군기가 뭔지 아나? 약자를 보호하고 전우를 내 몸처럼 아끼는 게 군기야. 힘없는 후임병을 괴롭히고 부모 앞에서 거짓말하고 모욕을 주는 건 군기가 아니라 양아치 짓이다. 박도훈은 강호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소리와 함께 강호석이 나뒹굴었다. 최 소장. 예. 사단장 최진철. 지금 당장 헌병대 불러. 그리고 군 검찰에도 연락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야. 상습 폭행, 모욕, 협박, 그리고 상관에 대한 기만까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다 적용해. 알겠습니다. 헌병대장 호출하겠습니다. 박도훈은 다시 아들 박민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우야.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군인 아빠둬서 내가 괜히 더 고생했구나. 박도훈이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통곡 소리가 생활관을 채웠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고통의 비명이었다. 이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식어있던 눈빛을 다시 불태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지금 즉시 21사단으로 감찰팀 파견 바람. 수신자 준장 이서윤. 이제 시작이었다.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리고 썩어빠진 부대 내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두 장군의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생활관 창밖으로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부대 내의 조명은 대낮처럼 환하게 켜지고 있었다. 밤은 길 것이고 강호석과 방관자들에게는 지옥보다 더 긴 밤이 될 것이었다. 헌병대. 모두 동작 그만. 생활관 복도를 찢어놓을 듯한 고함과 함께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삼중대 막사 입구로 군사경찰 MP 완장을 찬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반 보병들의 군기 빠진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서늘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생활관을 포위했다. 검은색 하이바에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진압봉을 든 헌병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방금 전까지 박민우를 비웃거나 방관하던 소대원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박도훈 중장은 아들 민우를 부축한 채 싸늘한 눈으로 들어오는 헌병대를 바라보았다. 21사단 헌병대장이 직접 인솔하고 있었다. 헌병대장 중령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박도훈과 이서윤, 그리고 최진철 사단장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21사단 헌병대장 중령 김철수입니다. 현 시간부로 현장 통제하겠습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중령. 여기 있는 인원 전원 격리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기본이고 방관자들도 서로 입맞추지 못하게 1인 1실로 격리해서 진술서 받아. 특히 박도훈의 손가락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강호석을 가리켰다. 저놈은 긴급 체포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수갑 채워. 알겠습니다. 체포해. 헌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덩치 큰 헌병 2명이 강호석에게 달려들었다. 강호석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아, 잠시만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그냥 교육 차원에서. 입 다물어. 철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강호석의 양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다. 군 생활 내내 후임들을 괴롭히며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손목이 결박당하는 순간이었다. 강호석은 끌려나가며 필사적으로 소대장을 쳐다봤지만 소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피했다. 이서윤 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지시했다. 단순 폭행건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특수폭행, 가혹행위,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협박, 그리고 상관 모욕죄까지 전부 포함해서 수사하세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을 위해서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장님. 이서윤은 다시 뒤를 돌아 침상 끝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나머지 소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박민우의 바로 맞선임인 일병도 있었고 강호석의 꼬복 노릇을 하던 상병들도 있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강호석이 민우를 때릴 때, 밥을 못 먹게 할 때, 잠을 못 자게 할 때 너희는 뭘 했지? 낄낄거렸나? 아니면 안도했나?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겠지. 소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곡을 찔린 죄책감과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다. 방관도 범죄다. 너희가 묵인했기에 강호석이라는 괴물이 자란 거야. 전원 진술서에 거짓 없이 적어. 만약 하나라도 거짓이 발견되면 그땐 헌병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신문할 거다.
707 특수임무단 여전사의 서늘한 경고에 몇몇 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소란스러운 와중에 의무대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다. 환자 발생. 비켜주세요. 군의관이 박민우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왔다. 박민우는 여전히 아빠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군의관이 민우의 상의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자 드러난 상처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갈비뼈 부근에는 시커먼 피멍이 들어 있었고 등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했다. 게다가 영양실조로 인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세상에, 이게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군의관조차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박도훈은 아들의 상처를 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군의관, 당장 후송 준비해. 민간병원으로 보낸다. 여기 의무대 수준으로는 안 돼. 예. 사단 의무대로 일단 이송 후 바로 국군 수도병원이나 민간 종합병원으로 이송 절차 밟겠습니다. 박도훈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야, 이제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조금만 참자. 아빠. 강호석 상병. 다시 오는 거 아니죠? 저 진짜 무서워요.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포에 잠식되어 있었다. 이서윤이 다가와 민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군복 못 입을 거야. 아니, 사회에서도 매장당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민우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도훈은 최진철 사단장에게 돌아섰다. 최 소장은 죄인의 심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최 소장. 예, 중장님. 내 아들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이 부대 시스템 자체가 썩었어. 당장 대대장, 중대장, 행보관, 소대장 전원 직무 정지시켜. 지휘관들이 병사 관리를 이따위로 해놓고 발 뻗고 잤다는 게 용납이 안 돼.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리고 박도훈이 위병소 방향을 가리켰다. 아까 그 위병소 부사수였던 이등병. 김민재라고 했나? 그 친구도 불러와. 그 친구는 뭔가 알고 있었어. 방관자가 아니라 겁에 질린 피해자 중 하나였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21사단 63년대는 이제 잠들 수 없는 밤을 맞이했다.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막사 곳곳에서 불이 켜졌다.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대 위의 조명과도 같았다. 대대장실은 임시 수사본부로 변해 있었다. 박도훈 중장은 대대장의 자리에 앉는 대신 회의용 테이블 상석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서윤 준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어딘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박민우의 관물대에서 발견된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표지가 낡고 해진 그 수첩은 민우가 입대할 때 가져온 일기장이었다. 박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다. X월 X1. 오늘 처음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선임들이 무섭지만 열심히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다. 초반의 일기는 희망찼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씨체는 흔들리고 내용은 처참해졌다. X월 X1. 강호석 상병님이 내 관물대를 뒤졌다. 가족 사진을 보더니 엄마가 예쁘다며 성희롱을 했다. 참았다. 내가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X월 X1. 화장실로 불려갔다. 청소를 똑바로 안 했다며 변기물에 머리를 박게 했다.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다.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들은 웃었다. X월 X1. 배가 너무 고프다. 강 상병님이 내 배식을 엎었다.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라고 했다.
먹지 않으면 동기들을 때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먹었다.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X월 X일.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아빠가 알면 실망하실까? 특임대 사령관 아들이 고작 이런 걸로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무섭다. 그냥 죽는 게 편할까? 박도훈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천하를 호령하는 쓰리스타 중장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지옥에서 신음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여보. 이서윤이 다가와 박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다. 민우, 지금 병원 도착했대요. 다행히 내장 파열은 없는데 갈비뼈 골절이랑 전신 타박상, 그리고 심각한 영양실조래요.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죽여버리고 싶군. 박도훈이 으르렁거렸다. 법이 허락한다면 내 손으로 그 자식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어.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사단장 최진철 소장과 법무참모가 들어왔다. 그들의 뒤에는 얼굴이 흑빛이 된 대대장과 중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보고드립니다. 법무참모가 긴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차 조사 결과 강호석 상병의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민우 일병 외에도 피해자가 3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석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이자 건설사 사장이라 이전에도 몇 번 문제가 있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 지역 유지? 이서윤이 코웃음을 쳤다. 고작 건설사 사장 아들이라고 군대에서 왕노릇을 했다고. 그걸 지휘관이라는 작자들이 묵인했고 대대장이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 상병 아버지가 부대 시설 보수 공사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회식비도 찬조해줘서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쾅! 박도훈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두꺼운 원목 책상이 쩍 하고 갈라졌다. 내 놈이 군인이냐? 고작 회식비 몇 푼에 부하를 팔아먹어?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나? 박도훈의 호통에 대대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이건 단순한 병영 부조리가 아니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아주 종합 선물 세트구나. 박도훈은 법무참모에게 지시했다. 군 검찰단에 연락해서 특별수사팀 꾸리라고 해. 이 부대 간부들 전수 조사해. 강호석 아버지와 연루된 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옷 벗길 각오하라고 전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막아? 내 아들이 여기 있다고. 비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와 표독스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강호석의 부모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이서윤이 차갑게 웃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구나. 이서윤은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하고 냉혹했다. 들여보내. 박도훈의 짧은 명령에 헌병이 문을 열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부부가 씩씩거리며 대대장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분위기는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릎 꿇고 있는 대대장을 보고 소리쳤다. 아니, 대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호석이가 뭘 어쨌다고 헌병대까지 끌고 가요? 애기 죽게. 강호석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손가락질은 박도훈과 이서윤을 향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뭐야? 우리 호석이 신고한 게 당신들이야? 당신들이 그 멍청한 박민우 부모야? 이 상황에서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 무지함.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었다. 박도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사복 차림이었기에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방안을 압도했다. 우리가 누군지 궁금합니까? 박도훈이 낮게 물었다. 그래.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들이길래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이 지역에서 우리 남편 모르면 간첩이야. 강호석의 아버지가 거들먹거리며 명함을 꺼내려 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최진철 사단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무식한 인간들아. 입 닥치지 못해. 사단장의 고함에 강호석 부모가 흠칫 놀랐다. 사단장님? 왜 저희한테?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나 알고 떠드는 거야? 707 특수임 무단장이셨고 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박도훈 중장님이시다. 그 옆은 707 특수임무단 여단장 이서윤 준장님이시고. 네. 강호석 부모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중장? 준장? 3스타? 1스타? 그들의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지만 답은 에러였다. 자신들이 아무리 지역 유지라고 해도 별 넷이 합쳐진 부부 앞에서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였다. 박도훈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 아들을 멍청한 박민우라고 했나? 강호석 아버지의 다리가 후들거기 시작했다. 들고 있던 명함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을 교육시켰다고? 이서윤이 옆에서 거들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강호석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아니, 애초에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별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삐어서. 강호석의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남았다. 그는 박도훈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박도훈은 더러운 것을 보듯 한 발 물러섰다. 손 치워.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옷자락 스치는 것도 불쾌하니까. 아들놈 교육을 제가 잘못 시켰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민우군 치료비는 얼마가 들든 제가 다. 돈? 박도훈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돈으로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까? 내 아들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를 돈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은 범죄야. 그리고 당신들이 그동안 돈으로 막아왔던 모든 비리, 이번 기회에 싹 다 털어낼 거니까 각오해요. 대대장에게 뇌물 준 거, 공사 입찰 비리 전부 다. 강호석 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단순히 아들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판이었다. 헌병, 이 사람들 끌어내. 조사실로 데려가서 뇌물 공여 혐의부터 조사해. 헌병들이 강호석의 부모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갔다. 복도 멀리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박도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제 주범을 만나러 가지. 박도훈과 이서윤은 헌병대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실 안 강호석은 수갑을 찬 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이 오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믿고 있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밖에서 들려온 부모님의 비명소리에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철문이 열리고 박도훈과 이서윤이 들어왔다. 그 뒤로 사단장, 헌병대장, 군법무관이 줄줄이 들어와 배석했다. 강호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의 어깨에서 빛나는 가상의 별들이 그를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고개 들어. 박도훈의 명령에 강호석이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박민우 일병에게 왜 그랬나? 묻잖아. 왜 그랬냐고. 강호석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재밌어서 그랬습니다. 반응이 웃겨서. 그리고 걔가 너무 착해 빠져서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재밌어서. 고작 그 이유 하나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서윤이 천천히 책상을 짚고 몸을 숙여 강호석과 눈을 맞췄다. 재밌어?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고 때리고 굶기는 게 재밌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넌 죽지 않아. 살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군 교도소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게 될 거다. 박도훈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피해자가 너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3명이나 더 있더군. 그동안 내 아버지가 막아줬다지만 이제 그 방패는 없어. 군 검찰이 널 기소할 거고 난 피해자 가족들을 모두 만나서 집단 소송을 지원할 생각이다. 민사, 형사 합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마. 강호석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하나 더. 박도훈이 말했다. 내일 아침 전 장병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공개할 거다.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 인간인지. 너를 따르던 후임들이 너를 경멸하게 될 거야. 그게 너에게 주는 첫 번째 벌이다.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박도훈과 이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우한테 가자. 네, 여보.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진통제 덕분에 잠들어 있었다. 링거를 꽂은 앙상한 팔, 붕대가 감긴 가슴. 박도훈은 잠든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너무 늦어서. 하지만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아빠가 약속할게. 이서윤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 입은 자식을 둔 평범한 어머니였다. 그때 민우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엄마. 아빠. 그래, 민우야. 일어났니? 전역할 수 있어요? 다시 그 부대로 가기 싫어요. 민우의 첫마디가 두 사람의 가슴을 또다시 찢어 놓았다. 걱정 마. 부대 복귀는 없을 거야. 그리고 원한다면 의병 제대도 신청할 수 있어. 아니면 아빠가 백을 써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박도훈이 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제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냥 건강해지면 다시 군복 입고 싶어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서 온 거니까. 아들의 말에 박도훈과 이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아들은 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모를 향한 존경심 때문이었다. 박도훈은 아들을 와락 껴안았다. 장하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해. 너야말로 진짜 군인이다. 이서윤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병실 안은 가족의 사랑과 눈물로 채워졌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박도훈의 지시로 21사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되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태풍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강호석과 그 부모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다가오는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의이자 부모의 이름으로 행하는 처절한 응징이었다. 다음 날 새벽 21사단 전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을 뚫고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특수감찰팀이 들이닥쳤다. 이서윤 준장이 직접 호출한 팀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조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군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최진철 사단장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상황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박도훈 중장의 노여움을 샀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즉시 협력하고 사건 은폐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신히 파면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이제 박도훈의 손에 달려 있었다. 최 소장은 긴장된 얼굴로 군사경찰대장과 법무참모를 대동하고 브리핑을 했다. 현재까지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소대장은 전원 보직 해제 및 구속 조치했습니다. 강호석 상병 외에도 가혹행위 가담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고 피해자 박민우 일병을 포함해 총 4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도훈 중장은 잠시 병원에서 아들을 보고 온 후 새벽에 다시 부대로 복귀의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기색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판을 주시했다. 강호석의 부친이 군 관련 비리에 연루된 증거는 나왔나? 이서윤이 물었다. 그녀는 특임단 단장 시절 군납 비리와 방산 비리를 수없이 파헤쳤던 경험이 있었다. 예. 강호석 부친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21사단 내 각종 공사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대대장에게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뇌물 공여 및 군사기밀 유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무참모가 보고했다. 좋아. 군 검찰은 이 건을 군형법 위반 특별수사 사건으로 지정해. 외부의 압력이 들어올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박도훈이 지시했다. 그리고 박도훈은 최진철 사단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 소장, 자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지휘 책임을 물어 최소한 보직 해임은 피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자네가 밤새도록 이 사건에 대해 투명하게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은폐 없이 제출했다는 사실은 내가 기억하겠네. 최 소장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다. 중장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단 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는 정화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썩은 뿌리는 모두 도려내. 병사들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마음의 편지함을 투명하게 운영해. 이 약속을 지킨다면 자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갈 수도 있어. 이서윤은 옆에서 조용히 대화를 지켜봤다. 그녀는 단순히 처벌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시스템 자체에 있었다. 박민우 일병이 소속된 3중대 생활관은 당장 폐쇄하세요. 전원 임시 막사로 옮기고 기존 생활관은 사단 병영 문화 개선 교육장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위병소 근무 수칙 위반 및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명확히 하세요. 예, 준장님. 날이 밝아오자 헌병대는 구속된 간부들을 태운 호송 차량을 몰고 부대를 나섰다. 어제까지 대대장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충격과 동시에 묘한 희망을 느꼈다. 군대의 정의가 그것도 별들의 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오후 박도훈은 민우가 입원해 있는 국군수도병원으로 돌아갔다.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 박민우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서윤이 가져다준 군사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박도훈은 아들의 손에 붕대가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상처는 좀 괜찮니? 네, 아빠.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아빠 덕분에.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민우야,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빠는 뭘 하고 있었을까? 내가 울 때 아빠는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고, 내가 맞을 때 아빠는 헬기를 타고 있었어.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빠. 아빠는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약해서 그랬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박도훈은 아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약한 건 너희 소대장이었고 대대장이었으며 결국 그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군 상부의 잘못이지. 너는 약한 게 아니라 착한 거야. 내가 착해서 그들의 악의를 감당하려 했던 거지. 박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신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우야, 내가 어제 도망치는 것 같아서 제대하기 싫다고 말했지. 아빠는 그 말이 참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요. 아빠는 중장이고 엄마는 준장이지. 하지만 계급이 군인 정신의 전부는 아니야. 진정한 군인 정신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감과 용기에서 나오는 거다. 박도훈은 손을 들어 벽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가리켰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와중에도 너는 결국 아빠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냈어. 그리고 내가 낸 용기 덕분에 내 동기 셋이 그 강호석이라는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단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저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요? 그래. 내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계속 이어졌을 거야. 너는 쓰리스타 아빠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용기를 낸 박민우 일병 그 자체로 영웅이 된 거야. 너는 힘없는 전우들을 구했어. 이게 바로 군인 정신이다. 민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닌 감동과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서윤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박민우를 괴롭히던 부조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등병 김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최 소장의 배려로 잠시 외출을 나온 듯 했다. 김민재는 박도훈 중장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지만 이서윤의 부드러운 눈빛에 용기를 얻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박 일병님. 김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꽃다발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위병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강 상병님 눈치가 무서워서. 김민재는 오열했다. 그는 방관자였지만 동시에 강호석의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였다. 민우는 김민재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김민재 이병. 나도 무서웠어. 내 잘못 아니야. 민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민재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박도훈 중장 앞에서 다시 한번 사죄했다. 박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이병. 자네는 이제부터 박일병의 전우가 되어줘. 부조리는 사라져야 하지만 전우에는 영원해야 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군인이 돼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저도 다시 멋진 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훈은 이서윤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아들이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도 오히려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은 군 검찰에서 전례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되었다. 군 검찰은 강호석 상병에 대해 상습 폭행, 가혹행위, 상관 모욕, 특수 폭행 등 최고 수준의 혐의를 적용하여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군사법원 재판은 군대 내 부조리 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언론에도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다. 물론 박민우 일병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재판정. 강호석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채였다. 증인으로 나선 박민우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의 진술은 생생하고 처참했다. 특히 민우가 쓴 일기장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정은 숙연해졌다.
피고인은 쾌락을 위해 부하 병사를 가혹하게 폭행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중대한 범죄입니다. 군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이는 일반적인 군대 내 가혹행위 처벌 수위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강호석은 선고 공판에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울먹이며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과보호와 저의 오만함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강호석은 징역 10년 불명예 전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군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동시에 강호석의 부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서윤 준장의 지시로 시작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민간 검찰의 합동수사는 강호석 부친의 건설사 비리를 뿌리째 뽑아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납 비리와 뇌물 공여, 그리고 탈세 혐의가 모두 드러났다. 그의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지역 유지라는 왕관은 먼지 속에 버려졌다. 군 고위 간부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저질렀던 비리가 그들의 몰락을 앞당긴 것이다. 한편 21사단은 박도훈 중장의 지시에 따라 전면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최진철 사단장은 지휘관으로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그의 투명한 협조와 개혁 의지를 인정받아 일단은 사단장직을 유지하며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었다. 모든 일이 일단락된 후 박도훈과 이서윤은 군 병원을 나섰다. 민우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이서윤이 박도훈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여보, 이제 민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역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민우는 전역하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해. 우리는 민우의 의지를 존중해야 해. 어디로 보낼 건데요? 박도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으로 보낼 생각이야. 내 아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해줄 거야. 이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믿음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들의 아들은 지옥을 겪었지만 이제 부모의 곁에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도훈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군에 남을 거야. 하지만 이제 평범한 보병은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빠? 내가 꿈꾸던 곳. 진짜 군인이 되는 곳. 707 특임단에서 너는 진정한 전우애를 배우고 강해질 거야. 아빠가 보장한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고 아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어 한 사람의 강인한 군인이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부모의 처절한 노력이며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은 박민우는 부모님과 함께 707 특수임무단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로 향했다. 그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다. 아직 몸의 멍자국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공포 대신 단단한 결의로 채워져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위병소를 통과할 때의 분위기는 21사단의 그것과는 극명하게 달랐다. 절도 있고 깔끔한 근무자들, 그리고 군기보다는 전문성이 느껴지는 엄격한 환경. 민우는 이곳이 자신이 진정으로 꿈꾸던 군대임을 깨달았다. 박도훈 중장은 아들이 생활하게 될 신병교육대 막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주변에는 이미 민우를 인계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707 부사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민우를 중장님의 아들이 아닌 새로운 전입 교육생으로 대했다.
이서윤 준장이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민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이 너를 부러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오히려 강해지기로 결심했어. 고마워. 도망치지 않고 이겨내줘서. 엄마, 저 괜찮아요. 이제 진짜 군인이 될 준비가 됐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부수지 못할 거예요. 박도훈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쓰리스타의 손길은 무게감이 있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민우야, 내가 이제부터 배울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거다. 하지만 그 고통은 강호석 같은 악의적인 고통이 아니야. 너를 강하게 만들고 전우를 지킬 힘을 주는 고통이지. 박도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었다. 군대는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곳이 아니야. 진정한 힘은 배려에서 나오고 공감에서 나와. 너는 그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진짜로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강해져라. 하지만 그 힘을 오직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약한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강호석처럼 되는 건 가장 비겁한 일이야. 내가 얻은 이 힘과 경험을 통해 너는 군대 내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군인의 책임이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트라우마의 그림자가 걷히는 듯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빠. 아빠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이 마지막으로 민우의 뺨을 쓰다듬으며 당부했다. 혹여나 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엄마에게 전화해. 계급이 아니라 엄마가 내 가장 든든한 방패니까. 민우는 부모님께 경례를 붙였다. 비록 각이 잡히지 않은 풋내기 경례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박도훈과 이서윤은 아들이 707 생활관 안으로 들어서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안도와 희망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707 부대 정문을 빠져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이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다. 여보,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있지만 민우는 다시 얻었어요. 진짜 자신감을요. 그래. 이 싸움의 승리는 강호석을 감옥에 보낸 것에 있지 않아. 박도훈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의 승리는 민우의 영혼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지. 맞아요. 우리가 만약 그날 위병소에서 신분을 밝히고 당장 민우를 빼내려 했다면 민우는 평생 부모 백으로 도망친 약한 병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복을 입고 거절당했기에 민우가 왜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겪었던 위병소에서의 굴욕, 아들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강호석의 오만함.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중장 부부에게 가해진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군대 문화와 부당한 권력이 약자를 짓밟는 방식에 대한 적나라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를 이용해 거대한 시스템을 깨부쉈다. 박도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권력이란 건 말이야. 그걸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해. 강호석 부모처럼 자신의 이익과 오만을 위해 쓰면 결국 자식과 자신을 파멸시키지만 우리는 그걸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수많은 익명의 민우들을 보호하는 정의의 칼로 사용했지. 그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권력을 휘둘러 복수한 것이 아니라 강호석과 그의 부모가 권력을 오용하는 방식과 자신들이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성취되었다. 차가 서울의 도심으로 진입하자 이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은 최고의 장군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예요. 박도훈은 아내를 향해 옅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군인이라서 강했던 게 아니야. 부모라서 강했던 거지. 부모의 사랑보다 강한 무기는 없으니까. 창밖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 사이로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아들의 새로운 살처럼 밝고 깨끗한 아침 태양이 다시 뜨고 있었다. 그 태양은 박민우의 앞날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영원한 교훈의 상징이었다.